제가 예전에 극우 프레임은 덫이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적이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찰리 커크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혼돈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 될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했나 이런 시리즈를 몇 차례 했는데 이 강의는 이 시리즈의 끝이 되길 바란다. 주체사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잃었나 말하는 그런 강의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제가 서두에 말했더라고요. 이재명 뒤에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통합진보당 계열의 이석기 등등 민혁당 비전향파가 지금 권력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 극우 프레임은 덫이라는 이 강의가 끝은 아니었던 거죠. 그때만 해도 이게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제가 40대였다. 이것도 하나 좀 바뀐 거였지만 또 하나는 제가 미국에 대해서 설명했던 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이 극우 프레임은 이 강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우리가 엄청나게 극우 프레임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찰리 커크의 죽음 앞에서 극우 하는 것이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극우 프레임에 공격을 당해왔다. 오늘 이 시간부로 이제 여러분이 이 극우 프레임을 깨뜨리는데 정말 목숨을 걸고 함께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을 극우라고 공격하면 가족이라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극우 프레임을 깨는 것이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극우 프레임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길고 긴 얘기가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제1차 전환기 정의가 있었어요. 거대한 범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1차 전환기 정의를 할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나치나 파시즘에 대해서 승리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파시스트란 말을 안 들었어요. 지난 80년 동안 공산주의자들은 히틀러의 나치나 무솔리니의 파시즘 당보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보다 훨씬 심각한 파시즘이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나치나 파시스트 군국주의에 대해서만 인류가 정제하기로 결정했고 그 당시에 히틀러와 대항해서 싸웠다는 이유로 스탈린과 공산주의자들은 일종의 면죄부를 얻은 거죠. 그 면죄부를 지금까지 들고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은 파시스트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파시스트와 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히틀러 이후에 인류 사회는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파시즘을 경험했거든요. 공산 파시즘이에요. 북한에서 겪고 있는 공산 파시즘은 한 번도 인류가 체험하지 못한 수준의 파시즘이거든요. 원래 파쇼라는 것은 묶음이란 뜻이에요. 집단이거든요. 이 세상에 북한만한 집단주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하거든요. 그 히틀러가 주장했던 우생학이나 게르만 민족, 아리안 민족의 생활 공간,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진정한 찐 극우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만 우월하다. 심지어는 조선족이냐 한족이냐 이렇게 따져가면서 탈북자가 애를 뵈서 왔네. 너 그 배 속에 든 애가 한족이야 조선족이야. 한족이면 애를 찔러서 죽였잖아요. 그거 다 사실이거든요. 이 세상에 북한만한 극우 국가가 없어요. 주사파만큼 극우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끼리 민족주의를 했다 그러면 뭐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해도 다 용서를 해줘요.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면 모든 범죄에 대한 까방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극우죠. 극단적인 공산 파시즘 거기다 폭력까지 행사하는 극우들이 우리를 극우라고 해요. 기가 막히죠. 이 시대에 이런 프레임이 끝장을 보게 생겼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찰리 커크 사건이죠. 지금 이 찰리 커크 사건은 다면체예요. 많은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가장 따끈따끈한 정보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드디어 뉴욕타임스에 엄청난 규모의 소송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150억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조 단위의 명예훼손 비방 소송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상이 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소송을 한다 이런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이 시대에 트럼프란 사람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지를 아는 거죠. 지금 이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조지 소로스 오픈 소사이어티 열린 사회라고 얘기하면서 알고 보면 가장 닫힌 사회를 추구하는 조지 소로스는 정치폭력의 배후야. 리코법을 적용해서 연방수사를 촉구할 거야. 리코 액트라는 것은 1970년에 닉슨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미국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일반 조직범죄보다 훨씬 더 강화된 조직범죄
처벌법을 만든 것입니다. 한국에서 리코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죠.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배였고 저한테 중요한 사수였던 조갑재 어르신께서 암살된 트럼프의 정치적 동지 찰리 커크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이다. 그래서 죽어도 된다는 뜻으로 이렇게 썼습니까? 스탑 더 스틸 운동을 주도했고 죽기 직전에 한국에 와서 지난 한국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행사에서 강요와 토론을 했다. 그래서 죽어도 된다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매수당했다고 얘기하거나 치매라고 얘기하는데 매수당했을 수도 있고 치매일 수 있죠. 한때 조갑재는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수 우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기자를 넘어서서 한때는 그루 같은 분이었죠. 제가 아는 조갑재 기자가 이렇게 된 이유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분의 이런 기질이 영어로 하면 프로판스티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갖고 있는 좀 부정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한 번 정한 것을 안 바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은 누가 처음 이 사람을 만났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 말을 듣고서는 안 바꾼다. 이 개인적인 성향이 이분을 이렇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김정은이 후계자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탈북자가 있어요. 그 사람 말에 완전히 넘어가서 다음 북한 후계자는 김정은이 아니다.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조갑재 기자의 자부심은 오보를 잘 내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이 대형 오보 이후에 엄청나게 무너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대형 사고를 계속 냈어요. 5.18 문제도 물론 있지만 기자 조갑재가 무너지는 가장 큰 계기 김정은 북한 후계자 오보였어요. 이렇게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은 거죠. 박주신 사건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 그 강도에 있어서 김정은 오보에 비할 바 없이 해악적이고 큰 폐를 끼치는 반역적인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계속 음모론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전에 데일리 NK에서 조갑재, 하태경, 김정은 후계서를 두고 사실 공방 후권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데일리 NK는 하태경 매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태경 입장에서 했고 그때 김정은이라고 쓰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 김정은 이름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이름도 정확하지 않게 알려진 상황에서 조갑재 기자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은 기자로서 무너졌고 그때 한번 무너지고 은퇴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 이후 10몇 년 동안 이분이 정신적인 파산 선고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결정판이 지금도 부정선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데 근데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분의 성향이니까 이해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포스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는 뜻 아닙니까? 돌이킬 수 없는 길까지 왔죠. 조갑재 기자를 미국에 신고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때는 유명하신 분이었지 않습니까? 이 유명하신 분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찰리 커크 사건을 통해서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때 유명했던 분들은 이제 가고 예전 별들은 다 가고 뉴욕타임스는 가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가고 워싱턴 포스트는 가고 개인 SNS를 가진 사람들 개인 방송을 가진 사람들이 예전에 별과 같은 저널리스트들을 이겨먹는 포스팅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걸 올렸던데 미국 극우 찰리 커크가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SBS에서 보도한다. 도대체 그는 뭐라고 외쳤길래 극우라고 하는지 찾아보자. 5개로 크게 정리된다. 젊은이들아 결혼하고 자녀를 갖자. 자녀를 많이 낳자. 미국인들아 하나님을 섬기며 미국적 가치를 지키자. 틀린 건 틀린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상한 다양성 얘기하지 마라. 정부는 개인의 선택에 너무 개입하지 말고 덩치를 좀 줄여라. 보수 우파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목소리를 내고 말하자. 이런 말 하면 지금 극우돼요. 뉴욕타임스나 조선일보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이런 얘기를 촌철살인으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런 시대가 오는 거죠. 이분도 촌철살인 아주 기가 막히게 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찰리 커크의 터닝포인트가 그의 사후 미 전역에서 터닝포인트 지부를 개설해달라고 받은 요청이 약 37,000건을 넘었다고 합니다. 챕터스라고 부르는 이 지부란 일종의 진실을 말하는 무브먼트, 거점. 현재 대학교 터닝포인트 공식 지부는 900개 정도이고 고등학교 지부는 1200개, 약 23,000개 고등학교가 추가됨으로써 사실상 미국 내 고등학교 거의 전부가 요청한 것이라고. 그의 생전 꿈은 미국 전역의 모든 고등학교 캠퍼스에 터닝포인트가 설립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벨의 피소리가 땅 울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 대각성이죠. 사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은 조지 위필드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진 캄캄한 밤이 시작되었고요. 2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3차 영적 대각성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은 미국이 캄캄해졌을 때 어둠을 깨고 나타난 위대한 대각성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피니도 있었고 무디도 있었고 뭐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3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들은 한국에 건너와서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셨죠. 사실 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의 아버지들은 물론 영국에도 있어요. 영국도 역시 요한 웨슬레 같은 대각성의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영국 선교사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고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왔죠. 항해도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은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에 선배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중에 한 사람이 커크죠. 특히 남편이 한국에 와서 돌아가시고 부인이 그 사역을 이어가는 역사는 한국에도 여러 차례 있어요. 홀 박사도 그 경우고 로제타 홀이 사역을 이어갔죠. 지금 애니카 커크가 사역을 이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미국과 한국, 그다음에 서유럽에서 겪었던 2000년 내내 겪었던 그리스 소아시아에서 겪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의 모델이죠.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거죠.